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 왜 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 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 아니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로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가지고요. 또 퀘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이라기엔 너무 짧고요. 사실.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조우, 네네. 정상인사 뭐 이 정도 되죠. 사실은.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20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예. 안녕하냐고. 여기서 뭐 중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예.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지져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그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부정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현대국가에서는 워낙 있기 힘든 뉴스, 19세기 정도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요.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한다고. 네네. 물어볼까봐. 네, 슬픈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법도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원래 해외여행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진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 앞,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좀 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우리 언론이 보도했는지 모르겠네요. 메르켈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리는 데 가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앞으로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극적이고. 자, 하여튼 정상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조우들이 연달아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이 정도 개그 코드가 들어간 건 처음 보네요.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미국 니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신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나왔겠죠. 네, 선물 보따리를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겠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도 대등한 눈높이에서 니네와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지위에 올랐다. 뭐 이런 선언인 셈인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쐈다면서요. 네, 어제 우리 군도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기서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 처음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야당의 논평을 머쓱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NSC만 소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겠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네. 바른당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가 지연돼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식의 논평도 냈는데 좀 머쓱하게 됐고, 예. 사실 ICBM,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ICBM을 쏘면서 북한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ICBM을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한국의 포대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이러니가 북한이 ICBM을 쏴버려서 사드 배치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약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의 본토에서도 ICBM을 막는 건 사드가 아니에요. 다른 무기 체계제예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로. 오히려 이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중국의 ICBM은 걸려요. 그게 중국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 ICBM 발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ICBM의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영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국 쪽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날 외에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심경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요 통화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유미 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취 파일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보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당에서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어떤 날에 녹취는 등장을 한 것이고 대선 이전에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만두자고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때였습니다. 그때가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발했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긴 통화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도 몰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긴 할 텐데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크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밝히는 검찰의 몫이죠. 예, 다음 주는요. 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 범행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예, 이런 정황이 계속 나오면 점점 입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네요. 예. 자, 이건 추정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독일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여러 차례 저희도 소개했는데 네. 드디어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이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글로벌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계획 아래 제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부장으로 간 것은 최순실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네. 자리에 가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최순실 씨가 이상화 전 본부장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외 지사의 선정이나 외환관리 규정, 프로젝트 참여 등 본인의 계산 아래 짠 계획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그건 있고요. 뭐 저희가 계속 추정해왔던 바죠. 네. 해외 인맥도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최순실 씨가 원했기 때문이고, 예, 그건 뭐 계속 추정해 왔던 바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혹은 안종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할 때 자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 그게 본인 힘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예, 특검 진술이 공개가 되어서요. 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상임위 중에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소위를 열지는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본심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사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 추경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사실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정권 출범 이후에 2달까지 정부 구성이 안 된 것도 처음이고요. 예.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네, 국회법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 심사 끝나지 않더라도요. 정세균 국회의장 판단하에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추경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네. 정부 구성이 2달까지 안 된 경우도 없어요. 예.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뉴스가 아주 쏟아졌겠죠. 난리가 났겠죠. 민생 때문에 어쩌다고 추경을 막는 게 아니라 민생을 지금 도탈에 빠뜨리다고도 난리가 났겠고 그런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중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문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호남이 됐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부산 출신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최경환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당이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영라이트. 그러니까 홍 대표가 측근 부산 출신을 임명하자 최고위원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내려는데 부산 출신을 또 경영하면 어떡하냐. 네. 백회 출신을. 최경환 의원은 의원 확정을 위해서 점을수용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라이트 운동을 하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다만 이 말을 홍문정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할 말이냐. 네. 본인들 때문에 영라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신의 인턴 출신이었던 사람을 2999등 했는데도 취업을 성공시킨 바가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뉴스가 전하는 바의 핵심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당내 주류로부터 비토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정치가 하루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다이나믹하다는 게 홍준표 대표를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주를 좀 그래서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수 구박이 구박해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친박 세력들을 구박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싸움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원내대표가 뒤집고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원내대표가 뒤집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대표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공개적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측치 못한 상황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그런데 화물칸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요. 8월 말까지 완료하려던 전체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99일이나 됐네요, 벌써. 근데 아직도 거기에 실려있던 차량도 못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세월호 관련 뉴스는 저희가 모아서 한번 따로 특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단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리고 최동욱 총장 인터뷰가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어제 JTBC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다가 날아간 분이죠. 재밌는 뒷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최정욱 전 총장이 직접 듣기로는 사실 국정원 수사가 시작될 때 초기에 청와대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접근 초기였죠. 예.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해라. 그래서 본인은 잘 됐다. 그래서 아주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윤석열 검사에게 마음껏 해! 라고. 그렇게 마음껏 수사를 해버렸더니 어느 순간 자기하고 다 날아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더니 아니 법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더니 법대로 해라. 단 자기만 빼고. 네.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법대로 했더니 오늘 모두가 다 너덜너덜해서 자기 주변이 다 폭삭 망해 있더라. 짧게 일하고 퇴출되기에는 아까운 검찰총장이었다고 봅니다.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때 폐지될 뻔했던 그러나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보셨죠? 네.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그래요.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보기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거 보고 또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네.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미국 잘 다녀오라고? 당은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었나요? 든든함이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을 하면서.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150불 정도요?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네. 참 창피한 이야기 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한 500불 정도. 100불 정도. 근데 딱 까보니까는요. 네. 10불짜리 5장.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그래서 하셨다가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감사한 거죠. 냈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야당 생활 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네.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네, 논한다는 50불 자체가. 맞네요. 네, 50불 제가 맞습니다.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예.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에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네.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럼 하나요? 말도 극도로 아껴야 했고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계에다 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이 글이 참 이렇게 재밌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뭐 책 광고로 과찬하셨는데요.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사람밖에 없었고. 없는데 예.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외교부 강경화 장관하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 안보실장, 정치실장 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참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되는데. 김경수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강경화 장관이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끌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전달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의원님이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하신 수가 걸로.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당연히 대통령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역할이 뭐였고. 근데 저기서 이제 언외교라는 게 발휘된 거예요. 언외교인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하고는 이야기가 흉금없이 안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가부 마음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한다고 같은 의원들끼리는 좀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안민석 의원한테 실제적으로 물어봤다. 그게 이제 의원님. 아까 이 김경수 의원은 초선이고 쉽게 말하면 영어 잘하면서 이기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다 했네. 특별 수행은 해보셨어요? 제가 전용기 타보셨어요? 전용기는 안 탔지도만 나도 대통령 특보로 저도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저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콜롬비아하고 미국하고 이게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데 그렇게. 글쎄요, 질적으로 수준이 틀리게 모르겠고요. 뭐 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 친미주의자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잘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는 상하원 자체가 의원들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질문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장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자리에 왜 들어가시나요? 제가 예. 제가 거기 역할이 있었기 의원님 때문에 어버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간 어버? 것이고요. 거기서 뭐 미국 의원들하고 무슨 어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제 없으니까. 역할이 무엇이있는지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것도 국가 안보입니까? 저 특별 수행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그래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요. 네. 우리는 하원 1시간 방문하고 상원 1시간 방문한 게 예.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티타임 그런 정도 아니에요. 덕담이나 나누는 걸로 처음에는 대통령 된 가볍게. 거 뭐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이게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겠죠, 당연히.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당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타협. 네. 이게 되겠느냐. 저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누군지도 들었습니다만 상원 의원 하나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2시간 동안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우리 대통령이 소화를 잘 하셨어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투태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한치의 투명함이 없어야 된다. 한치의 투명함, 예. 한치의 불투명함이 없어야 되겠죠. 예. 제가 어쨌든 아직도 긴장감이 세게 들었습니다. 예.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 당신들이 이 시간 미국의 민주주의, 당신들도 이것을 오히려 민주주의 요체가 그거 아니냐? 원하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기다려달라. 단 내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드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2시간 동안에 마치 그분들 입장에서 미국 하원 상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새로 당선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고 소위 말해서 간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한 2시간 동안에 청문회는 청문회를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정말 흔들림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그거를 이제 잘 소화를 해내신 청문회를 잘 통과한 저는 그런 그런 기분이었다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청문회를 당했으면 또 박근혜 자체는 하지도 않았겠지만요. 지난 9년 동안에 미 의회를 방문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근혜, 이명박 아무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상도 되면서 상하원 연설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런 소위 면접을 한 적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죠. 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국빈 방문이 되면은 상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국빈 방문은 실무 안 되었죠. 연설이라는 거야. 네. 뭐 주어진 온거 가지고. 그렇지만은 상하원 의원들 약 20여 분을 이렇게 모시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런 건 처음이에요. 의혹을 가진 이런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죠. 미 의회에서 일문일답을 2시간 동안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고 또 이것을 무난하게 소화를 해낸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시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발끝에도 못 돌아가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영빈관에서 3박을 하셨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에요. 영빈관은 이틀밖에 의례적으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 날에 비었나 보죠, 뭐. 근데 참, 청와대 지금 홍보실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대통령의 그런 방미 행적이나 또 활동상에 대해서 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잘 이렇게 언론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굳이 안민석 의원까지 사선위원회 되고 지금까지 무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말은 생각하시는 비주류, 몸은 주류 핵심.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상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여야 그러니까 그 상하원 미팅은 처음 유일하게 유일하게 의원 중에는 그래서 지금 뭐 혹이지만은 그 분위기를 안민석 의원이 다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래도 제 입이 근질근질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지나갔는데요. 뭐 핫한 이야기들 참 많은데 핫한 이야기. 그럼 하나만 더 해봐 주세요. 핫한 이야기. 뭔가 이제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재밌었다 혹은 뭐 감동적이었다 혹은 뭐 당황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어준 공장장을 알고 연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런 그 미끼에 제가 넘어가지를 않고요. 잘 넘어가시죠.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원은 9명 1대 9의 그런 청문회가 있었고요. 상원은 11대 1이었어요. 11대 1. 예. 그래서 1시간씩 주요 인사들이 다 왔다는 건 제가 그럼요. 들었습니다. 뭐 원내대표들, 국방위원장, 외교위원장 다 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힘든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원 상원 따로따로였어요. 김수태 의원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자꾸 이게 한 자리에 있었던 걸로 혼동하시는데 자, 하원은 그래도 예의를 깍딱이 갖춰 줬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9명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우리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나눴고요. 상원 이 11분은요. 끝날 때쯤 되니까 4명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사실 좀 제가 기분이 좀 불쾌했습니다. 뭐 중간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왔는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앉아있던 의원들이 절반이 자리를 떴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힘없는 나라의 참 서러움.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 조정을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했다고 들었어요. 자, 11시 45분까지였어요. 11시 45분까지 예정됐는데 한 10분 정도가 오바됐습니다. 자, 다시 역지사지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김석태 의원을 만나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늦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가겠습니까? 1시간이 늦어도 우리는 앉아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서는 우리가 힘을 그런데 빌려야 되겠다. 거기는 뭐 시간 우리 정서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렇지 않은 차이가 있는 아니 거죠. 왜 미국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을 또 바라보는 한 가지 더 우리의 중요한 민족의 것은 자존이 이번에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고 특히 미국의 상하 의원들을 만나면서 한미 동맹이 갖는 그런 무게감이나 또 북핵을 비롯한 이런 안보 위협의 이중함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번 방미는 사실상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 오르기 전에는 상당히 위험했어요. 이게 제대로 되겠냐 하는 정도까지. 그렇지만은 방미 결과는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갖고 돌아왔는지 이렇게 일부 언론은 따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성과물을 만들었어야 하는 순방이었던 것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 의미를 둘 수 있다 저는. 김성태 형님은 성공적인 저 정도면 올해에 비해서는 약 80%의 저는 성공을 80% 성공 정도 된다.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번은 무엇보다도 두 정상이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을 하고 두 분 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초석을 놨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놓고 당신 잘못 생각한 거라고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잘못 생각했다고 단정하고 대화를 시작한 의원이 있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또 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개하실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공장장이 전에 들은 모양인데 그 말씀은 아주 틀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도로만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부분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꽤 옆에서 함께 모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교육원수원장도 했고 얘기를 간사하면서 전국적으로 투어도 같이 당대표실을 했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당내 특히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은 참 좋고 인기가 훌륭한 분인데 좀 굉장히 너무 진중한 나머지 좀 답답한 면이 있다. 그건 좀 물렁물렁하다. 예. 저는 이번에 3박 5일 동안에 제가 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건 외유내강이다. 정말 내공의 깊이가 저렇게 깊을 수가 있냐. 비행기 또 타시려고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원 의원들 20명 앞에서 그 청문회를 하시면서 그 2시간 동안에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정말 저는 막판에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속으로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 정도면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와 대화의 파트너가 되겠구나. 신뢰할 만한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라는 그 표정이 제가 역력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무슨 감동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감동을 저렇게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지금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미성가를 이렇게 자아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박미성가로 주도권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찾고 남북관계에서 특히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찾았는데 그런 축배를 들고 있는 사이에 당장 지금 북한은 ICBM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에 북한을 사실상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훈련 시킨 거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미국 갔다 와서 그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상황은 하루 1분 1초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안민석 의원님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미국의 대통령 순방길에 이미 그거는 일주일 전에 상황이 돼버린 걸 가지고. 처음 갔다 온 거고요. 참 옛날에는 안 저랬었는데. 안 저랬었는데. 지금 거의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FTA 재협상이나 또 방위비 분담 정대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크게 안고 온 것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건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이번에 큰 역할이 이루어졌다. 그게 안민석 의원의 역할의 상당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유불급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저는 안철수 같은 분하고 틀려요. 제가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과감히 인정하니까는요. 아니, 안철수 그분은. 에서도 항의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정치는. 사과의 타이밍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자, 그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김성태 의원님에게도 여쭤볼 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누가 오른 거죠? 아직은 싸우는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싸우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이분들은 제대로 싸우면은 이런 거는 싸우는 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쨌든 지금 막 붙었잖아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하자고 지금 여당 하는 거 좀 도와준 다음에 봐가면서 공격하자고 했는데, 아니다. 정우택 대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내 분위기를 잘 모른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사실 싸우고 있잖아요, 이미.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역량, 소신, 의지 중요하게 지금 내비칠 때고요. 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교섭단체 간의 모든 협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론인데. 항상 역대 어느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던 적이 그렇지만 없어요. 이거를 서로 그렇지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한 적은 인터뷰를 하면서 드물어요. 과거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언론이 매스컴에서 이걸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정우택 언론 탓하고 말이에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당선되자마자 인터뷰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상황을 잘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건 디스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 누가 옳은 겁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일간의 이야기를 제가 편든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사 준비의 검증 이런 부분에 많은 허술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꼭 대통령께서도 이런 장관 지명을 철회를 하셔야 될 부분은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그런 한 사람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일정 부분 추경과 또 장관 청문회 이런 부분은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은 그러니까 의원님은 홍준표 대표의 상황 인식이 더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당대표로서 지금의 여야 관계에 이게 너무 진한하게 가니까 또 새로운 야당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견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분명히 홍 대표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정우택 대표는 또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교섭단체 대표로서 여야 관계에 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또 애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편을 들어야 하면 의원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참 하여튼 김우중 공장장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 데리고 방송하는 식으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 대화 내용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아니 모처럼 홍준표 대표가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주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개각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한번 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하자는 게 그렇죠. 홍준표 그렇게 반대했던 이야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번에 훌륭한 역할 정말 이분 제가 보니까 철의 여인이더라고요. 연인이요? 제 바로 앞자리 비행기 전용기 앞자리 아무래도 오늘은 타셨는데 3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셨는데 네. 다 못 들어가지고 15시 미국 가는 15시 3부에서 다시 시간 두 분 동안 만나겠습니다. 잠 한숨 안 자시더라고. 철의 한국당은 이제 야당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관계도 과거에 우리가 민주당의 야당 정치를 신랄하게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야당 정치 행위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준표 당대표도 이제 지금까지의 독단적인 때로는 가한 발언이나 또 당이 전체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지금은 여야 관계를 통해서 추경 문제라든지 또 장관 청문회 문제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법안 이런 문제는 조속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 맞아요. 그 부분에 많이 잘못이 발생된다면은 홍준표 대표 말대로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홍준표 당대표의 그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우리 당원들의 뜻을 아마 가지고 본인이 일성을 날린 것 같은데 그 입장이 상당히 존중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 주장이 맞고 거기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거네요.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특히 홍준표 대표는 원외입니다. 지금 현역 그렇죠. 의원이 아니에요. 예. 현역 의원도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내에서 교섭단체 간에 지금 현재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 의사 일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국회에 또 이렇게 넘어온 의사 일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우택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받은 사람의 뜻이 홍준표 대표의 뜻이니까 당분간은 이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도 우리 당이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김성태 봅니다. 의원님의 저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친박을 향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홍준표 당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들을 향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결국에는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중간 지대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 또
야당의 아주 핵심 중진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 오갈 데 없이 그런 신선이 됐지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준 김성태 의원님의 저 판단은 저는 굉장히 정확한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 없을 그런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왕이면은 권력 있는데 권력 있는데 줄을 서세요. 아니 뭐 홍준표 대표가 무슨 권력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가 권력을 가졌습니까? 뭐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천권을 당상 행사할 수 있는 총선의 본질은 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친박과 홍준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당대표 당선으로 홍준표가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2라운드 싸움 남은 것은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당대표로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친박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만요. 국민들의 이미 친박을 거의 내팽개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홍준표 대표가 국민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저희 여당으로서도 좀 김성태 의원님은 좀 바람직한 1년 거죠. 후에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당권 인인 쪽으로 줄을 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 그 무질도사께서 좀 웬 뜬금없는 말씀이시고 자유한국당이 아직 야당으로서의 준비나 자세가 덜 됐어요. 더군다나 야당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묻고 사는 정당입니다. 지금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에서 아직 야당이 야당답게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를 신뢰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오늘 아침에 김성태, 홍준표 당대표 손들어주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은 제목이 나왔으니까 이제 끝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의 어떤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비록 민주당의 일인 과거에 볼썽사로운 이런 정치 행태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다 봐요. 그래서 홍준표 맞고 정우택 틀리다 그거 아닙니까? 이번 측면에서는 홍준표는 가장 뜨끈뜨끈하게 국민의 뜻을 대변했다고 봅니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가 제대로 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민석 의원 오늘 정도 절하하고 아마 다음 방송부터는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아마 신랄한 공격이 더 바로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김성태, 홍준표 줄서다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또 이 방송의 문제가 이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네? 안민석 의원 네? 그리고 빨리 마칩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참. (100명이) 넘는 전국 언론학자들이 KBS, MBC 사장 퇴진과 퇴직 언론인 복직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언론학자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규찬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의 복장으로 굉장히 프리한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입어야지만 학생들이 교수로 이렇게 예. 알고요.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다니면 혹시 바깥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넥타이까지는 아니시라도 어쨌든 마실 나가는 정도의 복장으로 방송국에 나오셨습니다. 자, 기명으로 보통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소속 노조가 이런 성명을 많이 발표하는데 교수님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언론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기명으로 특정 방송사 사장 퇴진하라 하는 요구는 제가 생각하기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명으로 직접 나서신 겁니까? 사실 크게 대단한 일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예, 좀 이름을 내걸었지만 거룩한 말들, 언론적인 이야기들 할 때는 그렇죠. 이름을 이제 좀 실었죠. 그러나 누굴 콕 찍어서 나가라든지
또 이름을 거명하면서 들어오라라고 했을 때 이름을 건다는 건 좀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인원이 그래도 한 125명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만. 원로학자들이 기명으로 특정 사장을 퇴출시키는 성명에 동참한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촛불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이 촛불이 공영방송 언론도 공범이라고 지명했고 그 공범했던 체제에 있고 가장 탑에 있고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촛불이 혁명의 정신을 쫓아서 촛불이 명령한 언론 자유, 방송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장 책임 당사자를 내리고 또 책임 있게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도 그 부분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된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3년 가까이 남아 있고요. 네. 그렇죠? 법적으로는 임기가 보장됐는데 구체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뭐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지난 2008년 정윤주 사장 건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KBS,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자 정권에서 찍어 누르고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만들었던 그런 강제로 정권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억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2008년 때 한번 보시면 KBS 앞에 가스통을 둔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그렇죠. 출격을 했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예. 공영방송을 빨갱이 방송이라고 지목했고 정윤주 사장을 따지고 보면 이제 빨갱이 방송의 사장으로 지목했었죠. 그렇게 아래로부터 이제 밀어붙이고 위로부터 이제 찍어서 정윤주 사장을 내몰았던 거죠. 법적 책임도 물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 뭐 가스통을 들고 우리가 KBS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이 나서서 찍어서 사장을 내쫓아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촛불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국가와 대통령, 국무총리 정 안 되면 문화부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듯이 책임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정확히 조사하자. 그래서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그 비리와 부정과 불의는 분명히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화 체제였던 그런 산물로서 생겨난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민주화 기능을 다한다라면 정의다. 근데 그에 반역하여 민주화, 한국 민주주의를 해친다면 그건 불이다. 저희들은 헌법 정신을 내세우는 거죠. 헌법 정신에는 불의에 한거한 4.19 어떤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공영방송의 정신을 지키고 했던 케이스를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불이지만 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야 될 공영방송을 오히려 민주공화제의 어떤 반역의 기관으로 만들어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기본 논리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이나 혹은 방송이나 혹은 뭐 정권과의 결탁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장들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길래 언론학자들이 나서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를 조사위를 발족시켜서 조사하자고 하는 건 선우가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어서 불법이고 또는 대단히 위법하고 혹은 부당하여서 사례가 밝혀졌기 때문에 물러가야 하고 그 디테일한 조사는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밝히든 조사에서 밝히자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사위를 한번 가동한 다음에 그런 게 밝혀지면이라고 하면 선우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세월의 경우는 어땠었을까요? 세월의 경우도 똑같지 않았나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가 됐고 그 유감이 촛불로 폭발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근데 국정원이 어떻게 공영방송 탄압에 개입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어떤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출연진 금지를 시켰는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승호라든지 이런 등등의 해직 언론인 아주 정말 유능한 저널리스트들을 어떤 목적으로 해고했는지 그 과정이 이 사장이나 사장이었던 그런 판단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누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뭐 그동안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결정들이나 또는 보도들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자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정권이 책임 있게 이 국가가 언론과 공영방송 수준에서 최소한 부도가 나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상규명하라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방해의 공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영방송이.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규명이라든지 진실의 보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도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 언론의 공론의 장으로부터 후퇴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뭐 MBC의 노조나 MBC의 구성 혹은 KBS의 구성원, KBS의 노조로부터 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일을 그분들이 겪었으니까요. 네.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KBS 기자 한 270여 명이 말씀하신 대로 KBS 사장, 뭐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네. 제작거부도 들어갔고. MBC 내에서도 직종별로, 직제별로 그런 성명과 활동을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돼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은 그럼 거기서 들어본다고 치고, 그럼 언론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 문제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는 그러면 조사위를 구성하라. 이 첫 번째 요구입니까? 예. 우리 4개 내세운 요구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이 싸움을 언론사 공영방송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시키거나 그렇게 전부 다 맡기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싸우고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는 고립되어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같은 영역의 전문가인 우리가 네. 좀 더 자유로운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KBS, MBC 이사장, 예. 박문진 이사장,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언론학자들이 참여했었죠. 예, 예. 그 책임을 우리는 스스로 물은 겁니다. 아, 우리도 참여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분야도, 우리 학자들도 거기 참여했는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지금처럼 이렇게 몰락 개판이 된 데는 네. 단순히 그들의 탓만이 아니라 그걸 방임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참여해서 정책적으로나 혹은 인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걸 분명히 묻는다. 그렇다면 현 사태를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언론학자들이. 이렇게 저희의 자책을 하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찰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언론학자 우리들의 문제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자체 고발이고요. 네. 그래서 실명으로 우리 안에 또 적폐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하지는 못했죠. 더 많은 우리 분들은. 언론학자들 중에 누구누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도 자성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못하셨다고. 까지는 익명으로 동료들이다 처리를 보니.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내에서 학교에서는 다툴 비판적인 것이다. 어떤 그런 다툼과 문제 제기로서 사실 지식인 사회나 학교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동안에. 라는 것들을 책임 있는 언론학회에서부터도 시작하자라는 점에서 그 논의를 사실 시작하고 있는데요. 혹시 KBS 기자들 혹은 뭐 MBC PD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워낙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MBC 내에서 MBC PD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MBC가 보도하지 않고요. KBS 기자들이 이런 욕을 한다는 건 KBS가 보도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있는지를 모르죠. 있는지를 모르는데 실제로는 아주 부글부글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기자회견 하는데도 카메라가 2개가 떴는데요. 네. 경향신문이 카메라를 띄워서 이제 동영상으로 배포했고요. 하나는 MBC가
떠서 제가 노조위원장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무슨 카메라고 하니까 최전 카메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문제 제기하는 게 고립되고 네. 사실 MBC 안에 싸우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이 완전 이렇게 폐쇄돼 있죠. 그분들하고는 혹시 교류가 있습니까? 어저께 나와서 뜨거운 눈빛을 사나이들 사이에서 교환을 했었고요. 처음 있는 일입니까? 사나이들만 교환했겠습니까? 여성분들 당연히 사실은 있었겠죠. 예. 오셔서 작가분이나 PD분들 오셔서 저희들과 뜨거운 또 포옹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혹시 언론학자들과 이런 그 공영방송 내 구성원들과 만난 겁니까? 언론학자들은 사실 자존심도 세고 또 부끄러움이나 이런 소박해서요. 예. 이렇게 서명은 하지만 직접 가서 하진 직접 않는다. 나서 이렇게 하긴 되게 어려워서 의외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직접 그 걸음을 했고 많은 분들 MBC 그렇게 기괴하게 큰 거 처음 봤다라고 하신 분들조차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이 상암에. 이사 가고 나서 그 MBC를 처음 가보면 언론학자들이 현장에 가보셔야죠. 하나는 뭐 수치감이고 하나는 불쾌감이고 하나는 거리감들이 있어서 우린 학자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 또 꼴보기 싫었던 측면도 아니겠습니까? 싫었던 측면도 있고. 이런 언론학자들이 나서서 공영방송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힘들게 싸우시는 이 구성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겠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언론 등상에 있는 활동가 입장에서 자주 봤던 표정과 어제 몇 분 아니지만 125명 이름으로 학계 이름으로 왔을 때 그분들 대하는 표정은 정말 달랐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자리를 오히려 찾아가서 기자들과 네. 구성원 PD들과 네. 여기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관점도 이론도 논리도 제공하고 그쪽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도 학자들에게 전달하는 만남의 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하고 싶습니다만 다수의 주류 언론학자들은 네. 예, 권력의 주구였다. 권력의 핵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사정을 청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걸음을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강한 질책과 비판의 목소리들을 안팎에서 많이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KBS나 MBC 네. 방송의 내부 동향이나 혹은 해고되신 분들이나 네. 혹은 그들 느낀 문제의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 인터뷰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네. 왜냐하면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순간 그분들은 또 사내에서 한편으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으로서는 바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은 최승호나 이런 관록 있는 선수들이야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이제 싸워갈 텐데 그 어린 친구들 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은 정말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시작하게 된 거는 MBC의 가장 말단 기자가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밝히시죠, 예, 곽동건 기자가 공채의 마지막 기수인데요. 보도국에. 이제 들어간 친구들과 함께 이 투쟁에 가담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왔던 MBC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겠죠, 아마도. 더 이상의 수치와 환멸은 거부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이제 저희가 제 학교에서 직접 가르친 친구는 아니지만 언론학자로서 언론학을 공부해서 공영방송에서 한국 민주주의, 언론 민주주의를 책임지겠다고 들어간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친구들이 사실 제가 동거나 선생들도 나간다. 버텨라. 김장겸은 아웃. 곽동건은 스테이. 이런 목청을 냈을 때도 알면서도 그 친구들은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제 1인 시위 때나 우리 기자회견 때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 아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런 성명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하고요. 네. 앞으로 한 번 더 모시면 그때는 KBS, MBC 당사자들, PD, 또는 기자, 이런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나만 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죠. 이걸 공영방송에 있는 기자 언론인 문제만으로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MB 박근혜 기간 동안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억압받은 많은 민중 대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지수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 문제까지를 언론 탄압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승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직 언론이 몇 명인지를 자꾸 말하지 말자. 그만큼 고통 많은 사람들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눈길을 돌리자라고 했고요. 해직된 분들은 상징적인 부분들이고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그렇죠. 익명에 너무나 많은 무수한.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거는 국민 다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MBC 뉴스를 안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요. 여기 TBS에서 뉴스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KM에도 뉴스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글을 KM, KBS, MBC에서도 KBS와 MBC에도 그들의 뉴스의 정상적 뉴스의 공장이 돌아가도록 한다. MBC의 뉴스를 생산하는 뉴스 데스크의 공장 기능이 상실됐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글을 쓰는 거고 이제 가진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행동으로도 나선다. 그래서 방통위가 되든 국회가 되든 뭐 청와대 국무총리가 되든 우리의 분명한 의사 학계의 125명의 이름으로 모아진 여론은 적극적으로 이 뜨거운 여름에도 계속 전달하겠다. 이까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자들이 더 많이 동참할수록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기자들 그리고 PD들 내부 구성원과 함께 나오실 수 있는 시점쯤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언론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유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애 박사님.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길다고 제가 그랬더니 뭐가 기냐고. 길게 김어준 공장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덜 하시면 길어지지요. 네, 제가 가능하면 참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아니 제일 많이 듣는 멘션 중에 하나가 김어준 공장장 좀 그만 얘기하라. 김치내 얘기 좀 듣자. 저는 모든 코너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빠지면은 김어준이 아니죠. 그거는 뉴스에 재미없어요. 그럼요. 네. 다들 압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수준이에요. 참을만하다. 네. 자, 김진애 박사님이 참을만하다고 하시니까 이 코너에서 김호준 너 좀 다물어라 하는 이야기는 계속 해주세요. 그래도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죠. 뭐 청취자들도. 오늘 주제 뭡니까? 오늘 사실은 주제가 없는 날인데요. 주제가 없는 날에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털어놓으니까 왜 도시 이야기인가, 왜 이 코너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사실은 이제 10달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온갖 얘기를 했죠. 온갖 얘기를 했고 저 10달째면은 이제 애 하나 난 거거든요. 애 하나 낳는데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책 내자고 하는 출판사는 없나요? 뭐 한 10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출판사들은 제안할 때 컨셉을 제안할 거 아닙니까? 컨셉도 제안하죠. 우리는 컨셉을 모르는데 출판사는 이미 물론이죠. 어떻게 하면 잘 팔리나. 네. 근데 저도 뭐 그런 건 있어요. 이거 공장장, 뉴스공장 덕분에 도시에 대한 주제를 책을 좀 많이 팔아볼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여러 종류의 책을 썼는데 저도 뭐 상당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데 도시에 대한 책은 제가 의무감으로 쓰지만 얼마 안 나갑니다. 기껏 나가요. 5만 부 나가는. 사실은 본업은 도시건축가인데. 근데 실제로 건축 얘기는 조금 더 나가요. 집 얘기나 이런 건 더 나가는데 도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그거 안 나간다는 게 이제 바로 뭐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거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가 아니고요.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건 내 거기도 하지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별로 관심 없어도 돼. 집은 소유할 수 있지만. 집은 내 거지. 그래서 건축에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도시는 내가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이런 또 환상이 있어요. 좀 멋있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멋있게 살고 싶어. 이런 거.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도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도시가 이제 근데 도시에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공장장은 이제 음모와,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는데, 권력과 음모가 비리와 이런 게 이제 총체적인 데가 도시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도시에서 다 일어나니까. 도시에서, 그러니까 도시는 정말 그 죄악의 소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시사 이야기에서는 또 김원중 공장장이 재밌어 하니까 더 재밌을 수가 있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석에 사진을 넣어서 마치 아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등장하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다 하고 있냐면은 책 제목으로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어중과 진애의 도시 이야기를 해볼까?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책을 팔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책은 꽤 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대한 거를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독자들한테 책 써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문제는 책을 쓰면 이제 안 읽으신다는 거지. 쓸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도시 이야기 저거 할 때. 왜 이 코너가 그러면 정해졌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다. 방송인도 다 알아요. 작가들도 알아요. 저희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박사님의 팬이고요. 오랜. 그건 물론. 아니, 저도 걸크러시 된다니까. 팬이고요. 그리고 박사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다.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정치도 하셨고, 도시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건축도 하시고, 사실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광범위하다. 라는 데서 출발했죠. 실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어요. 아까도 김어준 공장장은 또 미지근한 거 알았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진애 박사님이 워낙, 박학다식하시고,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재밌다. 왜냐면 제가 많은 코너 아이디어들 중에 킬한 것도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건 싫어라고. 김진애 박사님, 그건 재밌겠어. 아니, 그런데 이런 태도였어요. 아니, 그래서 시작한 건 압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작가 중에 한 분이, 특히 건축가 나오신 작가분이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저를 좋아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책을 많이 읽어봤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 건축가 작가분이 저 때문에 건축가 선택하신 저 때문에 인생을 베린. 저하고는 상관없는 이유예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가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송 작가도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건축이 워낙 또 불황이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왜냐 오늘 얘기가 막 여러 가지로 갈 것 같긴 한데, 건축가를 나온 사람들이 여러 다방면의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박학다식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리고 감성과 이성이 발달돼 있고, 권력에도 관심 있고, 정의에도 관심 있고. 평균적으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 이 분야 자체가, 그리고 기술적인 것도 있고, 예술적인 것도 있고.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좋은 건축가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인문학적인 꿈을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지 않으면. 토목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토목은 조금 단순하죠. 조금 단순하고. 단순하다기보다는 저는 단순하다고 얘는 게 토목은 하여튼 가장 큰 목표가 자연을 이기는 거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좋은 토목이라면 자연과 같이 사는 거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토목은 좀 자연을 이기는 데요. 그렇게 출발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건축은 좀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건축학과 중에 철학자도 꽤 있고 이름을 날린 건축학자들은 보면 대부분 자신만의 철학을 건축으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 그 사람은 또 건축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권력도 좋아합니다. 가령 히틀러도 건축과 아트지만 이쪽 하려고 그러다가 건축으로 갑자기 권력으로 빠지기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등등의 이런 거를 알긴 하지만은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해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별로 관심들이 없을 텐데.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김어준이 관심은 끌자. 김어준이가 재밌어 하면은 코너는 성공이다. 김어준이 관심이 없어 하면은 별로다. 어때 성공했습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 것이 진행자가 재밌어요. 제 이야기도 꼭 제가 아니더라도 진행자가 재밌어야 얘기가 재밌게 오가는 데다가
제가 사실은 딱 그냥 대중적인 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평균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 평균적인 사람은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 그냥 호기심이 네. 들면 그걸 끝까지 가보는 게 다를 뿐 네. 호기심의 종류나 방향은 비슷해요. 글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만큼 진행이 되면서 김원영 공장장이 조금 관심이 커지는구나. 아직 뭐 본인이 나서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생기는구나. 나설만큼 전문 그러고 나니까는 있더군요. 조금 이제 이건 조금은 갈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이 네.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또는 그게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 총체적인 이야기를 한 군데서 들을 기회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움을 받은 것도 있는데 이쪽이 때문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공장장도 이거 멋있는 얘기 듣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조금 있다가 마침 탄핵이 생겼어요. 네. 탄핵이 생기고 그다음에 대선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공간에 대한 정치 역학에 대한 여기 굉장히 많이 도시에는 시사도 있고 네. 인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광장이 들어오고 우리 박근혜 작품인 광장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는 이제 공약 얘기하면서 4대강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명박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머 그래. 그러면서 많이 관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는 김원중 공장장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께서도 꽤 관심들이 좀 생기셨다라는 생각까지는 듣는데 맞습니까? 네. 하고 답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렇게 이 코너가 근데 또 유독 여성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박사님이 가진 캐릭터 때문이라고 봐요. 어떤 캐릭터? 일단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 목소리. 칭찬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요. 칭찬이 아니라 분석을 듣고 싶은 거지. 그 평범하지 않은 이상한 분석. 그건 이제 보통 그 여성 전문가들이 잘 다루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실제. 대부분은 목소리가 처음에 약간 중성적이어서 여성인가 남성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인지 알고 나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네. 네,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야기 전개 방식도 굉장히 여성들이 잘 따라가기 쉽게 네. 보통 남성들이 전문적인 용어 통통 던지고. 맞아요. 예. 맞아요. 잘난 척하고 끝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하고의 케미가 좋고. 아이고 또 끝은 그렇게 나네. 자, 근데 이게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결국 오늘 주제를 정하지 못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겁니다. 주제는 사실 정했어요.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여름 특집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 특집이요? 여태까지 도시라고 했지만 도시 이야기는 딱 한 번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 특집으로 도시들을 골라서 이제 좀 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름은 다 또 여행 가기 좋은 도시만 다 또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거 이 코너가 다를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특색 있게 해야 되니까. 네. 좋기는 이제 우리들 주변에 지금 있는 도시들, 이게 시사에 올라오는 도시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신 데가 베를린 아니에요. 네. 베를린 같으면 엄청난 정말 재밌는 도시거든요. 네, 정말 역사도 보기 예. 역사도 그렇고 엄청나게 재밌는 도시인데 베를린과 그 다음에는 우리 도시를 비교를 한다면 어디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꼭 베를린하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가령 저는 베를린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도시는 통영입니다. 통영이요? 통영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반한 도시인데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페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해외 싶은데 지금 화제가 된 한 도시와 우리나라 우리의 도시. 도시를 섞어서 어떤 점에서 도시 건축가로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느냐. 근데 뭐 유사한 점이라고 하고 다들 일단 시사로 해서 관심 있는 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군데서 다루려고 그러면은 18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18분. 자, 그렇다고 22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음 주에는 베를린 저희는 하고 그 18분 동안 다음에는 나라의 운명도 다 얘기하고 다 해야 되겠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영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네. 이제 몇 개를 여름에는 좀 그렇게 가보려고 그럽니다. 여름에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주문 이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코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는 항상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호기심 많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예를 들면 어느 나라가 궁금하면 그 나라 가봐야 되고 누가 궁금하면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축이나 혹은 도시 분야에 있어서 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아는 척 할 만큼의 네. 얕은 지식이지만, 얕지만 얕다기보다는 폭이 좁은 지식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문도 많어.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인 얘기를 하면, 네. 와인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역사와 그 라벨들을 모르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5분 이내에 아는 척하는 매뉴얼 같은 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거, 남자 꼬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와인 자기가 중에서- 좋아하는 건축가 얘기하는데 남자 꼬시는 거하고 여자 꼬시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중요한 정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런 거 말이죠. 여름 그러니까- 특집으로 그런 그러니까 거. 여자한테 얘기할 때 제가 아까 얘기해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어필하는 끌고 부분이죠. 나가는 게 있다 그러는 게 뭐냐면 이게 호기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은 나의 주제를 여기 삶에서부터 푸지 출발을 마시고 해가지고 오늘 다 푸지 안 마시고. 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몰래 가르쳐 줄 거야. 짧은 시간 내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와인이다 그러면 사람 이름 하나, 와인 브랜드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알아? 그거 너무 이렇게 통속적인 주문이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도시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건축도 담고 있고, 집도 담고 있고, 역사도 정치제도도 있고, 예, 정치도 그다음에 있고 시세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 비리와 음모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왜 화장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궁무진하니까. 여름 특집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름 특집으로 하고, 10분 만에 김원준 공장장이 잘릴 때까지 할게요. 10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여름 특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아니 10분 만에 아는 척 할 수 있는 아는 척 매뉴얼. 네. 예. 아는 척. 도시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네. 한 두세 번만 해주세요.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글쎄. 건축 얘기 나오면 이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고 건축도 너무 많고 유명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두 가지, 세 가지 더 많이 외울 수는 없거든요. 네.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그걸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기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기술. 근데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요. 별로 매력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세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맛깔지다. 이 사람 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그 정도. 등산의 팀만. 등산의 팀. 근데 고급스러운 걸로. 네. 그런 걸로 좀 준비해 주시면. 저거 하고 도시 이야기는 책 쓰는 거는 제가 하여튼 7월달 중에 이거 여름 특집 하면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자, 이건 추정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독일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여러 차례 저희도 소개했는데. 네. 드디어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이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한 진술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글로벌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계획 아래 제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부장으로 간 것은 최순실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네. 자리에 가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최순실 씨가 이상화 전 본부장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의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외 지사의 선정이나 외환관리 규정, 프로젝트 참여 등 본인의 계산 아래 짠 계획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그건 있고요. 뭐 저희가 계속 추정해왔던 바죠. 예. 해외 인맥도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최순실 씨가 원했기 때문이고, 예, 그건 뭐 계속 추정해 왔던 바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혹은 안종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뭐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본인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할 때 자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 본인 힘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예, 특검 진술이 공개가 되어서요. 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추경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상임위 중에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소위를 열지는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본심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사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 추경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사실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정권 출범 이후에 2달까지 정부 구성이 안 된 것도 처음이고요. 예.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네, 국회법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 심사 끝나지 않더라도요. 정세균 국회의장 판단하에서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은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추경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네. 정부 구성이 2달까지 안 된 경우도 없어요. 예. 장관 임명이나 이런 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뉴스가 아주 쏟아졌겠죠. 난리가 났겠죠. 민생 때문에 어쩌다고 추경을 막는 게 아니라 민생을 지금 도탈에 빠뜨리다고도 난리가 났겠고, 그런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중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문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호남이 됐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부산 출신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최경환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당이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라 영라이트. 그러니까 홍 대표가 측근 부산 출신을 임명하자 최고위원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내려는데 부산 출신을 또 경영하면 어떡하냐. 네. 백현 출신을. 최경환 의원은 외연 확정을 위해서 점을승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라이트 운동을 하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다만 이 말을 홍문정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할 말이냐. 네. 본인들 때문에 영라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신의 인턴 출신이었던 사람을 2,999등 했는데도 취업을 성공시킨 바가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뉴스가 전하는 바의 핵심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당내 주류로부터 비토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정치가 하루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다이나믹하다는 게 홍준표 대표를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주류로 그래서 비토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수 구박이 구박해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친박 세력들을 구박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싸움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원내대표가 뒤집고 정우택 원내대표가요. 원내대표가 뒤집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대표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공개적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측치 못한 상황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그런데 화물칸에 뒤엉켜 있는 차량을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요. 8월 말까지 완료하려던 전체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99일이나 됐네요, 벌써. 근데 아직도 거기에 실려있던 차량도 못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 세월호 관련 뉴스는 저희가 모아서 한번 따로 특집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단발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리고 최동욱 총장 인터뷰가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어제 JTBC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다가 날아간 분이죠. 재밌는 뒷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최정욱 전 총장이 직접 듣기로는 사실 국정원 수사가 시작될 때 초기에 청와대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정권 초기였죠.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해라. 그래서 본인은 잘 됐다. 그래서 아주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윤석열 검사에게 마음껏 해! 라고. 그렇게 마음껏 수사를 해버렸더니 어느 순간 자기하고 다 날아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더니 아니 법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곰곰이 생각했더니 법대로 해라. 단 자기만 빼고. 네.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법대로 했더니 어느 날 모두가 다 너덜너덜해서 자기 주변이 다 폭삭 망해 있더라. 짧게 일하고 퇴출되기에는 아까운 검찰총장이었다고 봅니다.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때 폐지될 뻔했던 그러나 지난주부터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안민석 의원입니다. 평생 텀 타보셨죠? 네. 네, 김성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전용기 타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여당 1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 의원이나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주류 생활을 못하고 계속 비주류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안민석 의원도 수도권 내리 사슬을 하면서 한 번도 주류의 길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수행단에 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방미 수행단 대통령 첫 이렇게 애교 순방에 같이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거기에 또 같이 타고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제가 제 입으로는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몸은 이미 주류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안민석 의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번 성과로 얼마나 힘을 더 주고 다닐지 참 사실상 안민석 의원이 귀국한 다음 날 같이 이제 저기 소주를 한잔 했어요. 예. 한잔 했는데 이렇게 무용담처럼 널어놓는 이 자랑을 들어주느라고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마치 안민석 의원이 거의 대통령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어요. 우리 공장장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기본 3년은 우려먹는 사람인데. 아니, 한 5년 정도 그래요. 이번에 특히 문정왕후 어보 반환건은. 그건 제가 본 20년 정도.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생색은 제가 볼 때는 5년은 우려먹을 거라고. 5년, 20년 정도. 김성태 의원님 이제 살아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하시는 것도 음악도 준비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미국 잘 다녀오라고 네. 여비를 주신 여야 의원들 중에서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도 참 미국 잘 다녀오라고? 당은 틀리지만은 항상 형님 같은 딸로 남은 게 푸근한 있었나요? 든든함이 계셔서 참 제가 좋아하고.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용돈을 하면서. 밝혀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요? 150불 정도요? 딱 봉투를 만져보니까 네. 참 창피하게 얘기하지 100불짜리 한 몇 장 정도일 거라고 딱 그러니까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한 500불 정도. 100불 정도. 딱 까보니까는요. 네. 10불짜리 5장. 5만 원. 아니, 과거에 이제 미국 방문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네.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돈 냈다. 요즘 이제 야당 생활 하시느라고 이제. 예탁생을 하시더라고.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근데 네. 제가 50불 주셨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뭐 그런 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지고 굳이 방송에서 노란다는 50불 맞네요. 네, 50불 제가 맞습니다. 지난 이제 내리사선 하면서 예. 이제 13년 동안의 정치 인생 중에서 방미 3박 5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고요. 왜냐하면 한반도 운명이 방미단 어깨에 달려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국민들의 눈과 귀가 방미단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님 어깨에 달려있다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방미단이요. 네. 네. 그래서 말투 하나, 발걸음 하나에 제 정치 인생을 건다는 심정으로 3박 5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럼 하나요? 말도 극도로 아껴야 했고요. 연달아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이 정도 개그 코드가 들어간 건 처음 보네요.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미국 니은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신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나왔겠죠. 예, 선물 보따리를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겠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도 대등한 눈높이에서 니네와 협상할 수 있는 군사적 지위에 올랐다. 뭐 이런 선언인 셈인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쐈다면서요. 네, 어제 우리 군도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무 EA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기서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 처음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야당의 논평을 머쓱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NSC만 수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겠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네. 바른당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가 지연돼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식의 논평도 냈는데 좀 머쓱하게 됐고, 예. 사실 ICBM,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ICBM을 쏘면서 북한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ICBM을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한국의 포대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이러니가 북한이 ICBM을 쏴버려서 사드 배치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약해져 버린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의 본토에서도 ICBM을 막는 건 사드가 아니에요. 다른 무기 체계지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로. 오히려 이 사드의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중국의 ICBM은 걸려요. 그게 중국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 ICBM 발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ICBM의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영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국 쪽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날 외에도 이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심경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유호통화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유미 씨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취 파일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보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당에서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어떤 날의 녹취는 등장을 한 것이고 대선 이전에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만두자고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게 상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때였습니다. 그때가요.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발했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긴 통화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도 몰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긴 할 텐데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크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밝히는 검찰의 몫이죠. 예, 다음 주는요. 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이런 정황이 계속 나오면 점점 이 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네요. 그만큼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긴박했던 3박 5일의 현장 분위기도 좀 진솔하게 후기에다 담았고 그리고 가까이서 3박 5일 동안 본 대통령의 그 모습, 대통령의 정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그저께 후기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건 찾아보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오늘은 이제 직접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전달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들. 예. 제가 이제 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시고서 보신 분들 글이 참 이렇게 재미있고 쫀득쫀득하다라고 좀 뭐 책 광고로 이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닙니다. 특히 저는 주목을 했던 게 그 미국 의회를 방문했던 그 2시간 동안의 긴박했던 그 순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국내 기자들 누구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하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그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여기까지는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저도 과연 기자가 배석되지 않은 가운데 상하원 의원 약 20여 분과 안민석 의원, 김경수 의원, 정치인에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물론 외교부 공무원들도 좀 일부 외교 공무원,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고요. 한 분인가 뭐 있었다. 안보실장, 정치실장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 김경수 의원이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는 그 정책실장, 정책실장께서는 이제 와튼 스쿨 나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에게 영어 잘하시고 강경화 장관이 뭐 영어 완벽하시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좀 내부의 그 뜨끈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할 말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 또 박수현 대변인은 좀 영어가 잘 안 되시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서 물어보고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끊어줘야 돼요. 김경수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물어봤는데. 근데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이 뭐 저처럼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후기를 통해서. 근데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건 한마디도 없죠? 아니, 이렇게 됐죠. 아니,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세세하게는 못해요. 전반적인 분위기만 저는 아니, 전달을. 제가 궁금한 거 의원님이 그나마. 한마디라도 하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할 하신 수가 걸로.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당연히 대통령한테 물어봤으니까. 그 의원님한테는 자리에서 저희 역할이 뭐였고. 근데 저기서 이제 언외교란 게 발휘된 거예요. 언외교인데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도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정책실장하고는 이야기가 흉금없이 안 돼요. 근데 안 되겠죠. 참 이게 가부 마음은 호라비가 알고 호라비 마음은 가부한다고 같은 의원들끼리는 좀 쉽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상상이 아니고 그게 안민석 의원한테 실제적으로 직접 가능해요. 물어봤다. 그게 김성태 이제 의원님. 이제 아까 이 김경수 의원은 초선이고 쉽게 말하면 영화 사람이어서. 이기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상당한 무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본인이 다 다 했네. 특별 수행은 해보셨어요? 제가 전용기 타 보셨어요? 전용기는 안 다치더만 나도 대통령 특보로 예? 언제 저도 보셨어요?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콜롬비아도 저도 갔다 오고 이스라엘, 콜롬비아하고 미국하고 이게 질적으로 수준이 틀린데 그렇게 글쎄 뭐 지질적으로 수준이 그러게. 틀린지 모르겠고요. 예. 뭐 늘 미국 패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또 친미주의자가 제가 됐어요? 특히 이번에 잘 된 거예요.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묻는 상하원 자체가 의원들이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바빴을 것 같아요. 대단히 저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장장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자리에 왜 들어가시고? 제가 제가 거기 역할이 있었기 의원님은 어버 때문에 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간 어버? 것이고요. 거기서 뭐 미국 의원들하고 무슨 어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제 없으니까.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것도 국가 안보입니까? 저 특별 수행으로서 특별한 역할이 그래서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그게- 오갔습니까? 예. 보도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게요. 네. 우리는 하원 1시간 방문하고 상원 1시간 방문한 게 예.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티타임 그런 정도 아니고. 덕담이나 나누는 걸로 처음에는 대통령 된 가볍게. 거 뭐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이게 청문회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훨씬 더 자유롭게 했겠죠. 당연히.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민감한 문제 있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식이에요. 도대체 당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 계속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 타협. 예. 이게 저 되겠느냐.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나가 누군지도 들었습니다만 상원 의원 하나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대놓고.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2시간 동안의 청문회 아닌 청문회를 우리 대통령이 소화를 잘 하셨어요.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아주 그냥 조곤조곤 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투태력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사드 문제도 우리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나를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더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사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 한치의 투명함이 없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 왜 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 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 아니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로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과지고요. 또 쾌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이라기엔 너무 짧고요. 사실.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조우, 네네. 정상인사 뭐 이 정도 되죠. 사실은.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20개 나라에서 정상들이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예. 안녕하냐고. 여기서 뭔가 중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예.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지져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굉장히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부정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현대 국가에서는 워낙 있기 힘든 뉴스, 19세기 정도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요.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한다고. 네네. 물어볼까봐. 네, 슬픈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법도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재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래 해외 여행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진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네. 좀 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르켈 총리하고 우리 언론이 보도됐는지 모르겠네요. 메르켈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리는 데 가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앞으로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극적이고. 자, 하여튼 정상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조우들이 예.